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방송이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 옆에 우리 신만섭 박사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디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참. 이제 몽골 국제 세미나를 저희 문사연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이제 컴백해서 첫 팟캐스트입니다. 네. 예. 한 3주 만인가요? 그러게요. 네. 감을 좀 잃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좀 뭐 한번 달려보죠. 예. 좀 그 워밍업을 좀 하면서 좀 천천히 좀 가다가 봐서 좀 이 예열이 됐다 싶으면 이제 들이받겠습니다. 그때부터. 예.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볼 주제가 이번에 한 몽골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국제 행사도 저희가 한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문화를 한번 접해봤거든요. 예. 겸사겸사 다문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예, 그런 좋습니다. 예. 생각을 하는데 이 다문화라는 말이 뭐 처음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좀 가치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곡됐다는 거, 다민족, 다인종 이러한 이 공정들이 다문화란 이름으로 좀 둔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혹시 다문화란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한국 사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코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문화가 이제 그 사회자께서 그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소위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언론이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이란 이름이 있기 전에는 사실 가치 중립적이었어요. 예. 본격적으로 그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가치 중립적이었습니다. 다문화. 뭐 일문화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소위 그 정부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의도, 목적하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하에서 추진되는 이 다문화 정책에서의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미 변질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건 지금 선동구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다문화는, 요즘 쓰이는 다문화는 이건 대단히 그 잘못된 용어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다민족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일반 시민들 요즘에 그 소위 다문화,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의 가치 중립적인 다문화와 구별을 해서 사실상 다민족, 다인종 공정을 자행하고 있는 이쪽 이 입진보들이나 이 가짜 이제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쪽을 갖다가 소위 다문화라고 저희는 지칭을 해요. 그렇죠. 소위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소위 다문화. 따옴표 다문화. 또는 소위 다문화. 그렇죠. 기억들 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소위 다문화 정체를 지금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벌써 이 해가 넘어갈 때마다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달라지고 있어요. 야, 우리가 속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혹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다문화, 소위 다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다문화라는 이 자체가 주는 어떤 매력적인 코드, 아이고 원래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어떤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좀. 한국이 계속 국제화되고 또 대외 의존도도 높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태생적인 이런 좀 애착을 그 다문화라는 용어에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다문화라는
그 가치 중립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의미가 참 좋죠. 문화가 다양하면 다양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국민들의 고정관념에 영합하고 부합하기 딱 좋은 용어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도를 다 덮고 고정관념에 이제 부합하기 좋은 이런 용어를 이제 대신해서 내세우는 건데 이제 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다민족화라는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일문화 일민족으로 몇천 년간 살아갔던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정서에는 좀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용어를 대신해서 쓰는 용도로 다문화는 소위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순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순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쁜 이미지를 뭔가 좀 선한 용어로 써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해서 잘 모르고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뭔가 좀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접한 지 거의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다문화의 실상을 조금 깊게 알고 나서 그간의 제 생각을 바꿨는데 이제 바꾸게 됐던 인터넷 글 이전에 보통 이제 다문화 관련한 이제 이미지를 좀 세뇌 선동하기 위해서 썼던 이제 이런저런 기사 글들을 보면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에 1, 2, 3등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 2, 3등이 거의 대부분은 거의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들으면 거의 조건반사화된 아주 나쁜 감정들이 계속 이제 붙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다문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모든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걸 덮기에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미 여론은 지금 비등점 아래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요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론에 있던 그 다문화라는 용어를 계속 세뇌하기 위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이게 과연 속아 넘어갈까? 지금 댓글 밑에 3등까지는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고 한 10등, 20등까지 한번 궁금해서 다 내려가 봤거든요. 여전히 그래요. 막 진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지금 다. 그 중에 이제 인권이라는 용어를 다문화 용어랑 섞어서 이제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런 댓글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요즘에는 추천이 호감과 비호감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호감에 거의 한 대여섯 배를 압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근데 온라인에서 댓글에 대한 투표는 아주 직접 민주주의죠. 1인 1표.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여론상에서는 지금 이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막 물 끓듯이 끓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야, 아주 바람직하네요. 상황이.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디젤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 쭉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였느냐면 우리 한국의 지도층들과 여론 선도자들,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주 그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일단 그 의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슬로건으로 만들면 자 그것이 국민 여론이 된다. 그것을 갖다가 좀 자기네들 그 수단을 이용해서 매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주면은 그것이 여론화된다는 그런 아주 나쁜 그 버릇이 있어요. 그런 그 관성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데 과거 그들이 이거는 저 진보 보수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지금 진보 보수 똑같은데 저는 그 소위 그 진보 진영들도 그동안의 그 독재 정권의 그런 그 일방적인 그 여론 선동이나 그다음 선전 이런 것을 갖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들도 역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을 비판하던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원래 못된 거는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뭐 학대 받던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딱 되니까 똑같은 짓을 더 악랄하게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이 다문화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거 본질을 갖다가 지금 숨기고
그다음에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문화를 용어를 갖다 쓰면서 뒤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예. 뭐 사건이나 범죄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 계속 축소하고 은폐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목적하는 바, 그들은 저 의제를 갖다 딱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나가요. 소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문화라는 그 의제를 갖다 설정해놓고 그대로 그냥 그 돌진을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오히려 더 충격이 커져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지금 그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충격은 더 커집니다. 차라리 정말 자기네들이 그런 뜻이 있으면 다문화를 갖다가 여기 퍼뜨리고 싶은 뭐 다문화를 갖다가 여기다 이식시키고 싶은 그런 뜻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개하라 이거죠. 그 전 국민에게 의견 묻고요. TV 토론하고 찬반 나눠서 전부 의견 한번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수법들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보나 보수나 전부 다 감춥니다. 지네끼리 앉아서 소곤소곤거리고 구석방에서 소곤대듯이 구석방에서 누구한테 제가 들킬까봐 문 걸어놓고 소곤거리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네들이 뭐 공청회니 토론회니 토론회도 토론회 같지 않은 토론회를 갖다 하면서 말이죠. 전부 찬성론자들 갖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그 골방에서 그런 식으로 하듯이 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여론을 갖다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크게 한번 터지면은 진짜 그 충격은 좀 엄청날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정확하게 정말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공정하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전 국민들에게 여론을 한번 진정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야, 정말 좀 딱 요약 정리를 아주 제대로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 다문화를 외치는 이 부류들이 사실 제가 보는 것처럼 진정 다문화를 죽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문사연 같은 단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들에게 진짜 백이 다문화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친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좀 알려드리는 좀 공개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렇죠. 다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통 우리나라 좌파든 우파든 그 외부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들여와서 국민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다문화라는 용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야.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그 이미 수천 년간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살던 유럽 지역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서 다문화주의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그 다문화주의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다민족화 시켜야겠다는 기업 이익 논리에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우리나라 실정이랑은 무관한 용어, 배경이 전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탄생 배경이 그런 용어를 다문화주의라는 그 용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택해서 앵무새처럼 그냥 순환 논리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모든 식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말이죠. 이미 그 멀티컬처럴리즘은 우리가 그걸 그 멀티컬처럴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디젤님이 이미 근데 멀티컬처럴리즘 자체가 유럽에서는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거기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전부 선언하고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전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 도입해서 쓰는 한국에서는 그런 선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계속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계속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까지도 답습하고 그게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문제랑은 살짝 본질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 문제 같은 거 있죠.
원전은 잘 지어서 잘 쓰면 향후 지어놓고 한 수십 년간은 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어떡하냐 이거죠. 폐기물. 원전 폐기물은 그 저농도 폐기물이랑 고농도 폐기물이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보관 연령이 다른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괴멸돼 버릴 수도 있고, 국가를 탈출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이런, 현재 과학기술은 해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쓰고 효용은 내지만 향후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거는 뭐 원소에 따라서 수만 년간 고준위 폐기물을 격리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랑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랑 이게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다문화가 그런 성격이랑 좀 유사해요. 예. 사람을 싼 값에 외국에서 이렇게 후진국에서 아무 준비도 없고 교육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 막 마구잡이를 끌어들여서 당장에 일 시켜서 뭐 원가 낮춰가지고 수출 잘 되고 뭐 이런 건 다 좋겠죠. 당장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는 아주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우리나라의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저런 경제 공황이나 이제 뭐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단값에 싼 값에 그냥 노예 부리듯이 활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어떡할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향후 아주 장기적인 항구적인 어떤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상태로 추진한단 말이죠. 지금 원전을 뭐 어제 TV를 보니까 삼척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삼척 주민들은 몇십 년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정치적 압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서 계속 강제 이식하듯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후쿠시마처럼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제 1등 아니에요. 하나라도 터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이 다문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구 밀집도 전 세계 1, 2, 3등 안에 드는 우리나라에 15개 국가를 이렇게 단기 순이익만을 목표로 다 들여놓고 나몰라라 해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든 외국인이든 막 들여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은퇴해서 연금 타먹고 있을 시기에 이미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끝났죠. 나중에는 책임을 질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않습니다. 야, 아주 그 놀라운 통찰력이고 비유인데, 이 디젤님 진짜 머리 좋으시네. 이게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라고 속이고 원전을 지금 세우는 거나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문화 폐기했던 나라를 대부분 원전도 지금 다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젤님 얘기했듯이 원전 폐기물의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중에 그걸 갖다 처리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결국은 그 어디 국가 영토 내에 어디다 그걸 갖다 둘 거냐. 둘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걸 갖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디 다른 나라에 말이죠. 그 밀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어떤 그 뭐 선의를 갖다 특혜를 갖다 주겠다 하고 대신 이제 대가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저 옮긴단 말이죠. 원전 폐기물을 갖다 그런 경우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전 폐기물이라는 것이 처리가 그렇게 힘드는 건데 역시 뭐 이런 비유를 갖다 드려서 어떻게 또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국인 노동자들도 결국 여기서 계속해서 들여와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 다시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그냥 뭐 비용을 들여서 좀 내쫓을 겁니까? 밖으로? 그건 사실 힘든 문제예요. 이 노동자라는 것은 무기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북구유럽 나라들아 일본은 뭐 돈을 더 얹어가지고 이제 좀 가주세요 하고 보내도만요. 그 얘기랑 거의 맥락이 같은 게요. 이게 이제 당장 데려다 쓰기는 싸지만 할 때는 그 나중에 뒷감당 할 때 되면은 그게 비용이라는 얘기죠. 더 이제 부작용이 되는 상황이죠. 그 어제 방송에서 요즘에는 이제 토론이 좌파 우파랑해서 이제 막 화기애애하게 막 서로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우리랑은 대화할 만한 정치적인 누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회찬 의원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이 그거예요. 원전이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를 퍼뜨려 갖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당장은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땐 국익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런 게 계속 주장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아무런 필터도 없이 그냥 멋대로 수입되는 이유가 뭐냐? 단기 순이익에는 이익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외국인 노동자 그 이전의 문제가 사실 비정규직 문제였어요. 이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고 한 게 이제 97년도 이제 IMF 체제 이후에 DJ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외국의 요구에, 특히 IMF의 국제기구, 뭐 유택의 자본이겠죠. 근데 그 요구에 우리나라 노동 유연화를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 원하는 수준으로 노동 유연화가 되고 나면 외국의 어떤 자본이 우리나라 같이 개방성이 높은 금융 체제를 갖고 거의 다 개방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자본이 거의 외국에 종속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자본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순이익 발전이나 발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전형적인 당연하겠죠. 단기 순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기업의 순이익을 내서 배당 많이 따먹는 걸 원한단 말이죠. 외국인들은. 그러니 그 사람들의 요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그 기업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부를 압박한 거예요. 노동 유연화 해라 해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무슨 다 대기업들마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종신고용이라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멸사분공해서 그 회사의 순이익에 정말 기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 언제든 잘릴지 모른다는 압박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이 발현되는 순간 제일 빨리 나갈 사람들은 그 회사에 제일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안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 나가서 순이익을 높여주는 거죠. 단기적으로 기업의 어떤 향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다 갉아먹는 정책이 바로 그런 정책인데 이거를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들여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금 소위 다문화 정책이 이제 쭉 얘기 나눈 대로 빛 좋은 개살구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고 속인 아주 환경 오염에 극치고, 당장 눈으로 보기에 아주 분식 회계장부처럼 싸는 듯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더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당장 먹어버리는. 근데 우리 지금 국내 현실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노동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 한국민, 자국민 그 노동자 수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전 이틀 전에 어느 그 대학 교수, 지방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자동차 학과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이 시스템 너무나 문제가 많다. 자기가 지금 학과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자기가 그 가르쳐 보니까 10%만 따라오지 나머지 90%, 80% 내지 90%는 거의 그 자기 그 강의를 갖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기가 판단하거든 왜 여기 그 대학에 와서 이 강의를 갖다 듣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가 그 교육 시스템을, 특히 이제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갖다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 80% 지금 대학에 와 있는 애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다른 그 직업학교라든지 공업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좀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들을 갖다 양성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괜찮은 그런 방책인데 이들을 갖다 대학에 들여와 가지고는 비싼 등록금 내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 강의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 사회에 나가서는 또 뭐 그런 인력들이 지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뭐 3D라고 하는 그 업종에는 이제 그 뭐 일단 대학을 나왔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까 네. 애들을 직접 가르쳐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더라. 네. 그러면서 네 대학 그 교육을 갖다가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갖다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의견을 강하게 내놓더라고요. 야,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육 자본 그다음에 기업 자본이 둘 다 윈윈하고 있네요. 내국인들은 되도 않는 친구들까지 대학에 다 보내가지고 학자금 뜯어서 치부하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 들여와가지고 또 일 시키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케이스라면은 그 친구들 대부분 기업 쪽으로 일찍 가서 그렇죠. 예 일자리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교육 자본 쪽이 비겠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네. 지금 그 선후 관계가 예를 들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얘기할 때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교육 자본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얻는 직종들이 있어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막 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뭐 12년 해갖고 대략 한 20년씩 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많은 교육 투자를 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데 예를 들면 교육 투자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또 예를 들면 건설 현장직에서도 예를 들면 일당 잡부반 이력 뭐 자벽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철근이나 뭐 이런 배관이나 이런 특수 기술을 해갖고 일당 많이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블루칼라 직종, 고졸만 해갖고 특수한 직종으로 가서 10년, 20년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배관공 연봉이 뭐 어디 웬만한 중견 대기업 과장급 이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이제 땀으로써 그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체제인데 그거는 수요 경제에서 아주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몸을 써서 힘든 일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 하려고 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상이 높아질 그렇지. 수밖에 없거든요. 높아야지.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가면 어떤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 굳이 대학교 가서 재미없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안 하고 적성에 맞는 어떤 3D 업종을 찾아가지고 보상이 주어지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런 보상을 아깝다고 하는 기업주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들여와서 그런 땀의 보상을 왜곡시켜버리죠.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면 개나 소나 적성이 타고났든 안 타고났든 다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박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대학이든 어디든 전문대학이든 대학교 졸업장을 따야지 그래도 3D 업종이라는 비인간적인 일을 안 하고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보상을 못 받는데 일까지 힘들고 위험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건. 3D 업종이라는 당연히 보상이 많이 주어져야 하는 게 누가 주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경제적으로 당연한 원리예요. 그거는 수요 공급에 따른. 근데 그런 수요 공급의 원리를 기업주들이 순이익 논리에 따라 단기 순이익 논리에 따라 그걸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 왜곡시키는 이론적 근거나 그 행정적 뒷받침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그 임금을 갖다 계속 낮추려는 그렇죠. 그런 그 움직임은 그 뭐 기업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걸 사실 조정을 해주는 게 정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사실 한국의 정부는 이때까지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이런 면에서 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기업 집단 중에 제일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보호받는 그런 업종들이 대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좌파나 뭐 어디 시민단체 대기업 까고 있는데 대기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밑바탕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무풍지대에서 그렇게 보조금 타먹는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만불대로 진입하기 이전에 경공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부가가치 상품을 주로 생산하던 기업들이 이제 빨리 이제 고도화돼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 3만불대 경제, 4만불, 5만불대 경제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좀 고부가가치 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부가의 단순 노동을 주로 써먹는 3D 업종 말하자면 구조 조정이 됐어도 10년 전, 15년 전에 됐어야 될 이 구조 조정 말하자면 사회적 좀비들이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보조금에 기대서 이 보조금을
외부적으로 직접 투하해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자력갱생하게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 조정돼서 중국이나 동남아, 태국으로 가든가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된 이런 한계 기업들이 좀비처럼 너무 많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단칼에 쳐내서 정치적 텐션 압박을 받긴 싫기 때문에 연명시켜주는, 말하자면 공기 호수로 계속 연명장치로 투입해준 게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민의 서민층을 다 죽여버렸죠. 그 1인당 GDP가 말이죠. 적어도 2만 불이 넘는 네. 그런 국가에서는 말이죠. 이런 그 영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조적인 수용이 그렇죠.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네. 근데 한국은 말이죠. 이런 한계 기업들을 갖다가 한계 영세 기업들을 계속 지금 붙들고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그 디젤님 얘기대로 저는 이거 정말 큰 차원에서 한번 그 기업 차원의 그 구조조정이 한번 일대 혁신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 GDP 2만 불 이상이면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정말 이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이건 그런 측면에서 지양이 돼야 된다. 지양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말씀 이제 다 듣고 보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다문화의 본질, 그 한국적인 어떤 다문화 좀 새로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 좀 한계 기업들 얘기까지 이제 쭉 진행이 이제 넘어갔어요. 이거를 제가 커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 진도가 재밌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빠져듣고 계속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지금 요 주제는 다음번 녹음에 녹화할 때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 결국 그거네요. 지금 공정한 시장에서 또 분배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서 그 사회 어떤 성원들이 경제적인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다양한 가치가 그 안에서 샘솟고 말입니다. 자존감도 생기면서 진짜 이 다양한 사고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가 그걸 다 막고 있는 거네. 제가 그죠? 요 비유를 하면 이 다문화 정책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놨던 기폭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개그 콘서트라고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지금은 코너 이름 바뀌었는데 억수루라고 있어요. 억수루. 그래요? 만수루에서 억수루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거기서 한마디 항의 전화하면 바꿀 수밖에 없죠. 만수루 해갖고 말하자면 자기를 이렇게 희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아랍 복장 입고 터번 쓰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랍인을 희화시켜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재미를 주는 요게 이제 컨셉인 건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우승 코드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말하자면 그 해외 문화, 거기 다문화를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를 직접 제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쪽이 개그 콘서트예요. 외국의 문화를 우리 실정의 우승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흉내를 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통하면 웃음이 터지는 거고, 안 통하면 또 새로운 걸 베껴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외국인을 우리 실정에 맞게 흉내처럼 이제 처음엔 베껴오는 거죠.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해서 재창조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거는 토대가 우리 문화니까 수용이 가능하고, 혹시나 잘 되면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라는 거는 해외의 좋은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 우리 문화에 수용이 되면 계속 뿌리 내려서 사는 거고, 아니면 없어지는 거고, 시행착오 과정이 거쳐지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외국에 있는 외국인 코미디언을 그냥 데리고 와서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라고 하면 이게 웃겠냐 이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 코드에 맞춰서 우리가 웃음을 하려면 그 문화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우리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는 전제가 우리 문화를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인 거고, 지금 윤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다문화는
우리 거는 지키되 해외에 좋은 거를 배우자라는 차원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일 비유하기 좋은 현상이 개그 콘서트 같은 거죠. 정서는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외국인의 재밌고 좋은 것들을 한번 흉내내서 우리 한국 코드에 순화시켜서 받아들여 보면 좋으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야, 디젤님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신 거네 지금. 예. 야, 이 가뿐하게 개그 콘서트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능수능란하시네. 아, 그런가요? 예. 난 사실 그 다문화에 대한 재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횟수로 넘기고 오늘 그 말씀하신 기업에 관련된 부분 이쪽을 한번 더 해볼까 했는데 바로 또 돌아오셨어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지 뭐. 그것도 뭐 결국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자국민을 희생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국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다 저임금으로 고착시켜놓고 하는 다문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우리 게 것은 지키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업의 순이익까지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누가 그걸 반기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국민들을 다 저임금 빈민 노예로 만들어 놓고 외국인한테 이렇게 퍼주는 정책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그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다문화 문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얼빠진 논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 만수르를 직접 데리고 와서 개그 코너 하나 맡겨주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나라에 수용이 안 되는 논리인데 억지로 강요하는 거죠. 좀 굉장히 또 아주 재치 있게 개콘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 다문화 문제를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그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문화가 카레 있지 않습니까? 카레. 인도가 원산이라 그러잖아요. 인도 카레하고 그런데 카레를 가장 산업화해서 제품화해서 성공시킨 나라는 일본인데, 우리 한국 카레들이 원래 일본식 카레를 갖다 많이 이렇게 뭐 베낀 거라고 해요. 근데 일본 카레는 본바탕 인도 카레하고 또 맛이 아주 틀리단 말이에요. 그 일본인 입맛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본인 입맛에 맞춘 건데. 네,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원조지 아마 이러실지 몰라. 그때 보면 원래 그냥 원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서 인도 카레가 입에 맞을까? 근데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화된 적당히 매운 카레. 거기 이제 길들여지고 이게 카레야. 지금 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라고 하면은 지금 정통 다문화 유럽에서 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각 국가들마다 또 시기마다 이 민족이라든지 문화가 배합되고 섞이는 양상이 다 틀려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문화라는 것들 또한 받아들이는 그 국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 제각기 틀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한국도 다문화 좋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선 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실패다. 그거는 이제 오소덕스한 게 정통 과거의 다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서양식. 그렇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인권단체도 그렇고 뭐 보수도 그렇고 뭐 다문화니까 다문화 좋다 이거야. 그리고 모르시는 국민들도 다문화하면은 다양한 가치, 다양한 사고부터 먼저 떠올리면서 어떤 민주주의, 인권 그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갖다가 선동을 해버렸어요. 라고 그렇게도 다 생각들 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문사양 같은 단체가 이 국민들 대다수의 뇌를 갖다 확 세뇌해가지고 세탁가 확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나은가? 아니면은 한국식 내지는 좀 더 우리 로컬화된 올바른 새로운 다문화의 어떤 형태를 제시하는 게 나은가? 요즘에 그것도 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수용 가능한 문화만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 것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수용 가능한 문화만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에서 이제 상호주의, 뭐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좌파나 인권 쪽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제가 우리 것을 포기하라는 게 전제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포기해야지만 그들이 우리의 정착이 된다. 이 얘기인 건데
상호 수용이 가능한 교집합을 넓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버리자는 얘기지 우리 거를.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것을 버리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노골적으로 안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실화되는 거 보면은 네. 결과물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좀 큰 문제인데. 아니 또 학자분들이 죄송합니다. 말씀보다는 학자들 중에 일부 다문화하자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꼭 책 쓰면은 탈민족하자라고 불을 붙이고 있거든. 저건 좀 멋들어지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다문화보다는 저 학자들은 탈민족하면 조금 멋들어지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살살살 저기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이죠. 어제 제가 그 TV를 늦게 밤늦게 새벽 1시 그 MBC인가? 외로우신가 보네. 네. 주무시지. 네. OBS군요. OBS. 경기방송에 그 새벽 1시에 이렇게 저 채널을 돌렸는데 언뜻 누가 나오냐면 여기 그 한옥을 사랑하는 미국인. 누군지 알겠다. 바르톨로뮤. 여기 저 어디죠? 북촌에 사는. 북촌. 예. 북촌에 사는 그 사람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소송도 했다면서요. 그거 지키려고. 자기 집 그 재개발하는 거. 근데 그 양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뭐 기업체 각 기업체에 그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시더라고. 우리 그 한옥을 갖다 이제 저 강의를 하려고 참나 그걸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도대체가 한국인이 한옥 강의를 하면은 재미없고 외국인이 한옥 강의를 하면은 전부 집중해서 듣고 참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 중에 인상적인 게 유럽은 절대 건축물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구조 변경이라든지 없애려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딱 그냥 거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반면에 그 사람이 추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갖다 너무나 쉽게 한다. 이 건축물의 그 구조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일을 갖다 너무나 쉽게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말이죠. 절대 이 쇠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하나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전통이고 뭐가 없어요. 쇠국이라든가 이 폐쇄적인 의식 구조라는 건 뭡니까? 그 전통을 갖다가 고집을 하고 자기의 그 문화를 갖다 계속 고집을 하고 그걸 갖다 안 놓겠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 외국에서 뭐 하나 받아들이면 말이죠. 전부 다 없애는 걸로 나가요. 뿌리채 그냥 밑둥을 갖다가 그냥 완전 드러내는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축물 보세요. 수명연한 몇 년 됩니까? 기껏해야 잘 돼. 지금 법적으로 지금 40년도 있죠. 네. 요즘에 단축하자고 난리지. 재건축하겠다고. 네. 40년인데 지금 30년으로 지금 현 정권에서 또 30년으로 지금 단축한다고 지금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집값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줏대가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한국이 뭔가 자기 것을 갖다가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 이런 그 의식들이 너무나 지금 부족한 상태고, 우린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쇄적이고 그런 쇄국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지금 심하게 남의 것을 갖다 심하게 수용한다는 거,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그렇죠. 저 보면은 공감을 정말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간지난다 그러죠, 일본 말로. 이제 일본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영어를 또 써야겠네. 폼난다. 그래서 좀 뭔가 정통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요? 아니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통 어떤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통적인 그런 면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유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파리에서 이렇게 한다 그냥 확 갈아쳐버리고 파리식으로.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웃에 있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그 상대 나라들 좋은 거 이렇게 뽑아다가 나름 배합해가지고 자기 거 하는 그런 좀 성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냥 통째로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야. 그냥 확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그런 좀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못 먹고 못 입었던 때 그럴 때 이제 소위 국제화를 빨리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비 2억을 갖다 서 미국을 갖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해외 유학에 좀 그나마 제일 많이 했었던 사람이 외교관이나 교수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열등감을 학습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열등감이라면 예를 들면 뭐 신체적인 열등감도 있고 국가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식민지 지배 일본한테 몇십 년간 당했고 변변한 자기 역사도 내세울 만한 게 없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자기 국가에 관해서 내세울 게 없다라고 말하면 자학 비슷하게 하면서 그 선진국에 이제 편입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반 외국인처럼 돼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거를 아예 전제부터 싹 부정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지금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 국적 다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하신 분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나 그 사회 지도층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런 열등감에 기반한 이제 자학 사상을 후세대들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상이든 한국어로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간지가 안 나니까 외국어로 원문으로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뭐 그 어떤 저 전에 방송에서 똘레랑스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그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거를 막 자기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그 개념 용어로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서 그냥 던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배운 거를 그냥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은 그 기저에 열등감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도 그렇죠. 다문화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는 들여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어떤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여기 한국에다 들여오면 말이죠. 원조보다 더 심하게 나가요. 거의 원리주의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이거든요. 난 그게 정말 짜증나요. 진짜. 비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자 유럽에서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항상 그 다문화 다문화주의자들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얘기를 자기 주장을 펴는 거 보면 항상 외국의 사례들을 드는데 소위 다문화 국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들의 예를 듭니다. 근데 실상은 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그냥 그 과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오바를 해가지고 더 그냥 그 심화를 시킨단 말이죠. 한국 그 실정에 맞지 않게 그냥 더 심화를 시킨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문제가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민족 다문화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민족 국가들은 많아요. 세계적으로 90%가 다민족 국가예요. 하지만 다민족 국가이지만 다문화를 지향하려는 국가는 사실 없어요. 거의. 그 다민족을 어떻게든지 하나의 그런 그 이상,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그 사상으로 하나의 응집시키려는 그런 그 경향들이 강하지. 그것을 갖다가 다양한 문화,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갖다가 사실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려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특히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거기는 철저하게 다민족 일문화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쁜 말로 얘기하면 세뇌를 시켜요. 공교육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무료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대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준단 말이죠. 전 국민에게.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공화주의 정신이고 그다음에 걔들이 얘기하는 그 주권 이런 그다음에 연대 의식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그 응집력을 갖다가 강조를 하려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지향점을 하나로 하는 국가라는 틀로
지향점을 하나로 만들려는 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인가요? 아니면 프랑스 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인가요? 프랑스 민족은 없어요. 그러면 프랑스 국민이죠. 국가주의인 프랑스 거죠.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기는 네. 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 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국민이죠. 프랑스. 미국이랑도 상당히 유사하네요. 국가주의를. 근데 그 미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네. 이런 그 일문화, 다민족 국가이지만 네. 일문화 지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미국은 겉으로는 그래도 현상적으로는 네. 각 민족 공동체, 네. 그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민자 공동체를 갖다가 좀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공동체도 있고 중국인들 공동체도 있고 한국인 공동체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 사실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이민자로 오면은 전부 프랑스화 돼야 된다. 뼛속까지 프랑스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강해요. 프랑스 우선주의. 그렇죠. 이거가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뭐 다른 용어로 하면 쇼비니즘 비슷한 건가요? 쇼비니즘. 그거죠. 거기는 그래요. 그 대학생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예. 프랑스인들은 쇼비니스트다. 나도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프랑스 학생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예. 않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쇼비니스트가 뭡니까? 그 쇼비니스트 어원인 쇼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언제입니까? 1700년대 말에 프랑스 군인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예. 국가주의를 갖다 내세우는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쇼비니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국가주의 엄청나게 강해요. 국가주의랑 다문화주의를 비교하자면 거기는 일단 국가주의가 우선인 거죠. 그럼요. 무조건 우선인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다문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다문화를 하지도 않는 분들로 다민족 국가들의 지금 실상을 갖다 제대로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갖다 여기다 들여와 가지고는 지금 왜곡시켜서 지금 여기다 지금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잡아야 되겠네. 우리 어떤 중심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거 있는지도 모르는 뭔가를 다 버리고 외국 거를 그렇죠. 그냥 무편적으로 수용하자. 다문화주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다문화가 디젤님이나 우리 신 박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이 왜 그렇게 그 드넓은 나라, 인구도 많은 나라에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는가 단시간 내에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기 부정이 그 원인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나라의 그 많은 인구, 그 국민들이 순식간에 자기를 이렇게 쉽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인들의 자존감이랄까? 어떤 그 자기 비하가 상당히 좀 심했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우리는 바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절박감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숙청 그리고 전통 문화의 말살을 다 가져와 버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자기 부정, 자기 정체성 비하. 이런 게 문화혁명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도 문화혁명이랑 본질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지금 다문화가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 나중에 그러면 그런 중국같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숙청이 자라면. 근데 뭐 이게 어느 쪽이 숙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그러면 여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다문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주의를 드높이면서 말이지 정체성 회복하자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겠죠. 그럼 그쪽이 숙청당하겠지. 반대로. 숙청 얘기 그만하고 그런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저도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소위 다문화 열풍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거 버리자. 자기 부정 운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우리 문사연의 그 정체성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제대로 진짜 다문화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좀 좋다 이거야. 그럼 제대로 된 다문화를 한번 논해보자. 요거를 한번 저희 문사연의 한번 화두로 중에 하나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은 그 다양한 그 소재거리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근데 다음 회부터 아마 좀 더 흥미로워지는 흥미진진한 우리 그 문사연 팟캐스트를 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두 분. 네, 예, 다음 주에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봐요. 예. 네.